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에 관한 소식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6분 사이에 총 118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익명의 계좌 간의 이체가 발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 1214만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익명의 계좌에서 비트스탬프 계좌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고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규모 이체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 고래들이 움직일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은 출렁거리게 되는데요. 네, 현재 대략 1000명의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전체 비트코인의 4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고래들이 거래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매도를 위한 지갑의 움직임이라고 해석이 되게 되는데, 네,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과연 이번 대규모 이체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코인코드 측에서 이더리움의 최근 상승 요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이더리움 최근 상승의 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디센트럴파크 캐피털의 엘리아스 시모스 선임 연구원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은 5월 이후 처음 암호화폐 시장 회복에 이어서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순유출이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개인 지갑 등으로 옮기는 투자자의 자본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네, 종종 이더리움과 같은 자산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순유출은 그 자산의 단기 또는 중기 추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상승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네, 9월 1일 이후 3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더리움 가격은 주당 최고치가 165달러에서 219달러로 3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네, 왜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마켓과 USD 마켓 모두 급등하는가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분석가 앤서니 사사노를 포함한 여러 분석가들이 말했듯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최근 몇 달 동안 전반적으로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16일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거래 즉 트랜잭션과 스마트 계약의 형태로 그것의 프로토콜에 대한 기록적인 높은 활동을 처리하여서 이더리움 사상 최고가보다 85%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네, 사사노는 이제 19일 24시간 동안 이더리움 수수료가 비트코인 수수료를 앞지른 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오늘 하루 사용료로 비트코인을 앞질렀다. 이 이미지가 더 놀라운 게 뭔지 아는가? 다른 블록체인들에서 지불되는 수수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플랫폼들에 대한 수요가 말이 갑자기 더듬어지네요. 네, 플랫폼들에 대한 수요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타 잠재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이더리움이 2020년 2.0 버전을 출시 예상하고 있죠. 네,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보다 실용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확장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네, 2.0 버전의 1단계는 보안 감사 중에 발생하는 사항 외에는 마무리가 되었다. 네, 클라이언트들은 지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다음 단계는 공공 네트워크를 대규모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엄청난 수의 거래를 집계하는 수십만 명의 잠재적 검증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더리움은 라이벌 비트코인은 물론 법정 통화를 뛰어넘는 화폐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 소식 말고 다른 소식도 하나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단계 스캠 플러스 토큰에 관한 이런 소식인데요. 네, 이더리움의 자산 이동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2만 개의 이더리움 규모라고 하는데 굉장한 규모이죠. 네, 블록체인 보안 업체, 전문 업체인 팩실드가 오늘 이제 오후 16시 11분 다단계 스캔 프로젝트로 알려진 플러스 토큰의 주요 지갑 중에서 이더리움 지갑이 이제 약 52억 원이 이체된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해당 이더리움이
거래소로 유입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한 이는 플러스 토큰의 입출금이 중단된 후 처음으로 이더리움이 이체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토큰 지갑에는 78만 9,534개의 이더리움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끝나지 않은 플러스 토큰의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플러스 토큰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2019년 6월 29일 중국 미디어에 한 가지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토큰 지갑이 입금은 되는데 출금이 안 된다. 이에 플러스 토큰 관계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이체가 지연되고 있다 설명을 하면서 보도가 났었는데요. 이어서 다음 날인 2019년 6월 30일 플러스 토큰이 지갑에서 여전히 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고객센터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대신 응대하고 있다 언급하면서도 어떠한 공지나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는다라고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아니아에서 불법 인터넷 사기 혐의로 중국인 6명이 검거가 됐는데요. 이들이 플러스 토큰 창립 멤버로 추정된다 보도가 나게 됩니다. 이들이 다가 아닐 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태인데, 비트코인 특성상 트랜잭션 추적이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플러스 토큰 소식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재판 기간 마냥 길어지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얼른 추적해서 모조리 잡아서 플러스 토큰의 피해자들에게 금액 전부를 돌려줘야 할 텐데요. 피해자들의 비통함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항상 이러한 다단계 사기 그리고 극단적인 수익률은 믿고 걸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모건 크릭의 CEO가 오버스톡 전 CEO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위대한 결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창업자이죠. 안토니 팜플리아노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서 패트릭 번 오버스톡 전 CEO가 보유 중이던 오버스톡 주식을 전량 매각, 현금화한 자금으로 금과 은 그리고 2가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밝혔다며, 그는 향후 10년 내 축하 인사를 받거나 조롱당할 것이다. 위대한 선수는 위대한 게임을 만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들 자산에 이제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경기 침체 속 리스크 해지가 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트위터를 마무리했는데, 어제 오버스톡의 전 CEO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었죠. 이렇게 전통적인 시장에 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혁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시작이 되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영의 가치에 수렴하기에는 너무나 커져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그저 스캠, 도박, 투기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떨쳐버리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런 모든 인식을 떨쳐내고 암호화폐 시장이 정상적인 자산으로서 일반인들 인식에 심어지게 되면서 투자를 만약에 그때 시작을 하게 된다면 늦죠. 늦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자산이 탄생하려는 이 시기에 태어난 것이 어찌 보면 행운이지 않나까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자산은 그리 쉽게 탄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수세기에 한번 새로운 자산이 탄생할까 말까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규제가 나오고 각국 정부들도 쉽게 무시하지 못할 만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3년 뒤, 5년 뒤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페이스북 리브라 총괄, 데이비드 마커스죠. 리브라는 국가 주권을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마커스가 이제 스위스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국가의 주권과 통화 정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리브라는 각국 중앙은행 또 규제 기관과 협력하고자 리브라의 출시 소식을 일찍 발표한 거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리브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며, 또 그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자유세계와 감시 인터넷으로 나뉜다. 만약 금융 네트워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리브라 총괄이 데이비드 마커스죠.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너네 통화 위협하지 않는다고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들어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리브라에 관해 다시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도 리브라의 최고 규제를 적용하겠다 하는 상태입니다. 네, 곧 있으면 청문회까지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의 마크 주커버그와 트럼프가 또 만났다고 합니다. 네,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정계 관계를 개선한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죠. 마크 저커버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고 합니다. 네, 이번 회담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는데요. 페이스북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규제 당국 압박을 받는 가운데 대통령과의 개인 외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번 회동에는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과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에 오늘 오발 오피스에서 마크 저커버그와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눴다는 글을 올렸고 페이스북 또한 마크 저커버그가 워싱턴 DC에서 의원과 만나 정책 당국의 우려를 듣고 향후 인터넷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다 밝혔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페이스북을 비판한 바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와 관련해 전혀 신뢰할 수 없다라고까지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업가를 굉장히 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떤 경로로 갑작스럽게 만난 건지 밝혀지지 않고 과연 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지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 과연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은 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페이스북에 5천만 명, 5천 명 아니죠. 네, 페이스북에 5천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리브라까지 싸그리 묶여 리브라도 그런 위험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원들의 의심도 있는데 참 리브라 정식 출시까지 갈 길이 험난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리브라가 원하던 시기에 출시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리브라 규제와 ETF에 관한 새로운 청문회가 또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4일 암호화폐와 리브라 규제 ETF에 관한 새로운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SEC 위원들도 참가한다고 합니다. 네, 9월 24일 SEC 위원들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가 주최하는 암호화폐와 리브라의 규제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SEC의 이제 참석자는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 그리고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그리고 엘라드 로이스만, 앨리슨 리, 로버트 잭슨 등 5명의 위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모두 설명문에서는 이전 SEC가 발표한 암호화폐 ICO 지침서나 일반적인 ETF에 관한 설명, 리브라 개요도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클레이튼 장관 등은 이러한 과제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SEC는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와 이제 월셔 피닉스의 비트코인을 포함한 ETF 신청을 이렇게 심사하고 있죠. 네, 비트와이즈의 ETF에 대한 최종 판단 기한은 10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유력하다고 여겨지던 바네크 비트코인 ETF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철회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 SEC는 리브라를 ETF로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네, 만일 ETF로 간주될 경우에는 페이스북인 ETF에 관한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네, 9월 24일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뿐만 아니라 네,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도 같이 참석을 한다고 하죠. 네,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게 위원장이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이 막중해서 그런지 약간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이제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SEC가 ETF를 승인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입장이죠. SEC를 구시대적인 산물이다, 기관이다라고까지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ETF뿐만 아니라 리브라와 암호화폐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이번에는 저번 청문회처럼 너무 공격적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ETF나 리브라 그리고 암호화폐 모두 나쁜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보다 괜찮은 거면 그냥 한번 알아보고 어느 정도 수용하자라는 기조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데 9월 24일 청문회가 끝나게 되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정보를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리플 XRP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라는 기사로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은 리플 XRP 측 변호사가 20일 현지 법원에 제출한 공개 문서를 통해서 XRP는 일종의 통화 혹은 상품으로 현행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리플에 제기된 증권법 위반 소송에 대한 리플의 첫 번째 공식 대응인데요. 리플 측 변호사는 XRP를 구매하는 것이 리플사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며 리플과 XRP 구매자들 사이에는 공유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이 XRP 보유자들에게 이익을 창출해준다라는 약속도 없는 것이죠. 또 XRP 원장은 탈중앙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및 이제 법무부는 XRP에 대해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라고 결론 지은 바 있는데요. 이는 가상화폐가 상품의 일종이라는 CFTC의 입장과 일치한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리플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XRP가 증권의 성격을 띈다며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적을 했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인데 오늘도 역시 나왔죠. 현재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죠.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현재 정확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 SEC 직원조차도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니다, 통화다 라고 언급을 했죠. 수많은 증거들, 수많은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 SEC 측에서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리플 XRP만이 현재 정확한 판명이 나지 않는 상태이죠.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과연 언제까지 논란이 이어질까요? 참 답답한 상황이죠. 이란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채굴자 매년 라이센스 갱신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이란은 자국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암호화폐 채굴 사업자 등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으로 매년 갱신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공식 승인 대기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에 따르게 되면 채굴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할 필요가 있어서 종업원의 정보, 임대계약, 투자 예상 가치, 그 외의 사업활동 내용 등을 보고하는 것이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라이센스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란 정부는 올해 7월 암호화폐 채굴을 상업행위로 정식 승인한 바가 있었죠. 이란 정부가 채굴을 허용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의 비트코인 채굴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과 이란의 감정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소식에도 미국이 반응을 하게 될까요? 미국에게 적으로 찍히게 되면 정말 무섭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랍뱅크 스위스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커스터디 및 중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아랍뱅크의 스위스점은 블록체인 기술 회사인 타우러스와 제휴하여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커스터디 및 중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 인포를 인용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는데요. 아랍뱅크의 CEO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블록체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며 안전하고 규제된 환경에서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은행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또한 핀마 같은 경우는 8월에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제공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 지불에 대한 규제 요건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를 했었죠. 네, 칠레 중앙은행 총재가 블록체인 없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칠레 중앙은행 총재인 마리오 마르셸에 따르게 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는 유익하며 블록체인 기술 밖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네, 마르셀은 이제 지난주 열린 OECD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었는데요. 네, 마르셀은 CBDC가 즉시 결제 제도가 설립된 이후 존재해 왔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주어진 플랫폼에 참가자가 많은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며 그들은 원장의 정보에 접근해야 하거나 참가자들이 서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르셸에 따르게 되면 피아트 통화, 즉 법정 통화든 가상 형태든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하는 경우 신뢰는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며 또한 많은 참여자들이 CBDC 거래나 이동과 같은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와 데이터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은 명료와는 거리가 멀다 덧붙였는데요. 네, 마르셸은 이미 파일럿 단계에서 발행된 우루과이의 디지털 통화 이페소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개발되지 않았다는 예를 들면서 칠레 중앙은행 총재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이 CBDC를 발행하기 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다른 대안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은 언급이 칠레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네,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키스토어 적용 국가 단말기를 확장했습니다. 이제 뎁스토어 출범이 임박을 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암호화폐 지갑 어플리케이션, 네,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의 적용, 단말기와 서비스 국가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키스토어와 기존 앱마켓 갤럭시 스토어를 연동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블록체인 키스토어는 그간 한국과 미국, 캐나다의 갤럭시 S10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서버 확장을 통해서 유럽 주요 국가의 소비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키스토어와 기존 갤럭시 스토어의 연동도 빠르면 10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는 본격적인 뎁스토어의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수순인데요. 네, 연동이 이뤄지면 별도로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한 이용자들이 키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던 D 앱을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한편 미디어는 이제 업계 전문가를 인용해서 삼성이 기존 앱마켓 경쟁에서 구글 플레이의 철옹성을 넘지 못했지만 블록체인 기반 D앱 시장에선 구글보다 뎁스토어 시장에 먼저 뛰어들어서 앞서 나가려는 보관으로 풀이된다 덧붙였네요. 정말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다 할 규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네요. 네, JP모건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에 싱가포르 은행 OCBC가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JP모건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든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IIN이죠. 네, 은행 간 정보 네트워크에 OCBC가 싱가포르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참여 은행 간 결제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현재 IIN에 이제 참여 은행이 총 343개라고 하네요. 네, 크라우드 펀딩 전문 미디어 크라우드 펀드 인사이더에 따르게 되면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산하 핀테크 연구기관 케임브리지 대체금융센터가 제2차 블록체인 산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는 각 산업 중 금융산업이 블록체인 활용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이제 CCAF 측은 2017년부터 금융산업은 블록체인 활용도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 꼽혀왔다며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기업형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의 43%는 금융산업이 점유하고 있다. 주요 활용 사례로는 공급망 추적, 거래 인프라, 문서 작업, 대체 등이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키르기스스탄의 국가전력 홀딩스의 CEO가 최근 현지 의원과의 대화에서 암호화폐 채굴 업체의 전력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 통계에 따르게 되면 45개 채굴 업체가 136메가와트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이제 세계 지역의 전력 소비량을 합한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의회에서 이들 채굴 업체 명단을 제공하면 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셈이네요. 네, 암호화폐 미디어 글로브 뉴스와이어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에터니티 산하 엑셀러레이터 스타플릿이 16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